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녹두꽃. 김지아 시. 빈손 가득히 움켜진 햇살에 살아 벽에도 쇠창살에도 노을로 붉게 살아 타네. 불타네. 깊은 밤 넋 속에 깊고 깊은 상처에 살아 모질수록 매질 아래 날이 갈수록 흡뜨는 거역의 눈동자에 핏발로 살아 열쇠 소리 사라져 버린 밤은 끝없고 끝없이 혀는 잘리어 굳고 굳고 굳은 벽 속의 마지막 통곡으로 살아 타네. 불타네. 녹두꽃 타네. 푸른 시구문 아래 목베어 횃불 아래 횃불이여 그슬러라. 하늘을 온 세상을 번뜩이는 총검 아래 비웃음 아래 너희 나를 육시도록 끝끝내 살아. 남태령 대첩에서 함께 마음을 울렸던 시 한 수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고되게 살아온 인생들을 후회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힘껏 살아내는 모든 삶들을 응원합니다. 네, 시에 맞는 꽤 좋은 노래가 있다고 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 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녹두꽃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뉴스원 4월 21일 기사 세월호 위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의 시민애도 수수자 편 기억 신유아 박혜연 김민수 권진영 기사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선종이 21일 갑작스럽게 알려지자 시민들은 가장 취약하고 외면받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톨릭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 교황님의 발자국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애도를 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케빈 켈러 추경은 이날 바티칸 TV를 통해 오전 7시 35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 2013년부터 12년간 카톨릭 신자들을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전 7시 35분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2월부터 기관지염을 앓다가 폐렴 진단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시민들은 전날 부활절 대축제일에도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났고 메시지를 전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카톨릭 신자인 30대 남성 김모 씨는 선종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당장 어제 부활절 대축제일 미사에도 나오신 분이었는데 카톨릭 최대 축제의 바로 다음 날이던 더 당황스럽고 슬프다며 앞으로의 카톨릭 교회도 그분이 걸어왔던 길처럼 교회가 품지 못한 교회 내외의 모두를 품고 정말로 보편적인 종교로 나아가는 분이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업적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김모 씨도 어제 부활절이라 미사도 갔는데 깜짝 놀랐다며 조만간 명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있으며 갈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카톨릭 신자인 하모 씨는 나이도 있으시고 몸이 안 좋으신 걸 알고 있었지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는 놀라게 됐다며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쓴 좋은 교황님이셨고 한국에도 방문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 평화롭게 잠드셨길 바란다고 했다. 시민들은 생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인 교계를 지향하고 진보적 개혁에 앞장서 온 프란치스코 교황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 부부와 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시민결합법을 공개 지시했고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며 내가 어떻게 그를 단죄할 수 있겠냐. 성전환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카톨릭 신자인 성모 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나 가장 취약하고 외면받는 이들과 함께했다며 교리를 이유로 배제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어떤 방향이 교황의 뜻을 제대로 기억하는 방법인지 되새겨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대학원생 윤모 씨는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일보한 행보가 인상 깊었다며 카톨릭교 내에서도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려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30대 남성 조모 씨는 영화 콘클라베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말로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다른 교황에 비해 진보적이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많이 내서 정말 좋아했는데 마음이 아쉽다. 전 세계인이 슬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즉위 직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을 기억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찾았을 당시 매일 세월호 참사 유족을 위로하고 미사를 접전해 화제가 됐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 주민, 용산 참사 피해자 등과 함께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돌아가기는 비행기에서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카톨릭 모태신앙인 박인영 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며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만나고 미사를 집전했던 교황님의 모습이 오랫동안 가슴에 깊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소수자의 편에 섰던 교황님의 발자국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 이렇게 저희 세월호 참사 때도 그때도 한국에 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줬고, 네, 정말 위로가 많이 됐던 그런 교황님이셨습니다. 네, 선종 소식 들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했고, 또 좋은 곳으로 가셔서 더 많은 소수자들의 편에서 그곳에서도 아마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큰 별이 지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게스트는 다큐 장기자랑의 감독님이신 이소영 감독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을 만든 이소연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은정 어머니하고 윤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좀 떨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요즘 특히 좀 마음 아픈 질문이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나오시면 게스트들 나오시면 항상 질문하는 답이 있어요.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기억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전북 진안에 있는 무슨 명상센터에 무건수행 프로그램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는 규칙이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핸드폰도 이렇게 내고 들어가고 그리고 독서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런 그 정보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게 한 열흘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왔더니 참사가 일어난 지 한 3, 4일 후에 제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에 라디오로 그 뉴스를 처음 접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난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뭐 수학여행 갔던 애들이 많이 그 배에 타고 있었었고 그런데 구했다고 했었었는데 사실 구하지 않았었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민분들이 그때 이 아이들의 이 전원 구조를 목표로 하는 릴레이 단식을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릴레이 단식 같이 참여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일단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시민분들처럼 그 참사 현장 당시에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막 실시간으로 보거나 그런 지는 못했었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후에 좀 접한 케이스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4월 16일보다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4월로 좀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저뿐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의 삶이 좀
이렇게 멈춰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막 단지 딱 슬픔만으로 남아있기보다는 되게 선명한 분노, 침묵도 있었고 망각에 저항하려는 의지도 함께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말문이 좀 막히곤 하는데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11주기가 지난 지 네. 며칠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4월 하면은 또 아픈 4월로 기억이 되고 그렇지만 또 언제까지 4월을 그냥 아프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4월을 잘 보내고 기억하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찾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은 그럼 어릴 적 꿈도 영화 감독이셨나요? 네. 영화 감독 중에서 그럼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계셨을까요?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연극 영화를 전공하기는 했었는데 영화 감독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영화 쪽 일을 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직장을 다니기는 했었었는데 좀 적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딜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라 해야 되지? 나한테 맞는 일이 뭘까? 다시 다른 일을 좀 구해보려고 취업 준비 기간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이제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계신데 이제 외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93살이셨었는데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취업 준비 할머니는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는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화순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할머니가 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그 화순에서 좀 살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랑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을 막 보여주셨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이렇게 할머니랑 사진 찍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핸드폰에 동영상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할머니도 촬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런 일이 좀 생기면서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은 그러면 다큐 분야 쪽으로 영화를 시작하신 거? 네네. 시작하실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의미가 깊겠네요.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네. 제목이 뭐였어요? 할머니의 먼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큐를 계속 하시다가 이게 참사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참사의 유가족들하고 같이 연극을 하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 가족들하고 연극하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이요? 네. 많았죠. 어떤 점이 좀 어려웠고, 에피소드 같은 거 좀,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 자리에서 해보세요. 일단, 이제 제가 뭐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참사 초기에는 막, 이제 유가족 분들에 대해서 뭐 국정원에서 감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가족분들이 좀 외부인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섣불리 갖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신뢰를 얻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4.16 가족 극단에 계시는 김태형 감독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었고 그리고 좀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어머니들이 그 배역의 갈등이 좀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배역 갈등만 아니라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다큐멘터리 분량에도 좀 갈등이 이렇게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정말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이게 큰 상처로 남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참사에 대한 또 그런 역사 같은 것도 또 네. 기억 같은 것도 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해야 될 텐데. 그쵸. 네,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방금 짚어주신 대로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는 최대한 좀 뒤로 미루고 싶었고 나중에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미루다가 이제 좀 사전에 만나서 제가 이제 좀 참사에 대한 질문을 좀 해서 그걸 담고 싶은데 근데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만약 이게 좀 상처가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근데 어머니들께서 해주시면 뭐 이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머니들이 그런 거 하나도 상처 아니고 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근데 너무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 좀 뭐라 해야 되지? 한 2-3달 정도는 좀 촬영을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안 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직접 듣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들을, 당연히 이전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어머니들이 그 일을 겪었다는 것도 아는데 그 얘기를 이제 직접 듣고 나니까 그게 촬영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걸 처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머니들을 이제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작품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그때는 만났어요. 엄마들이 좀 성격들이 급해갖고 네. 막 그 진실을 그 영화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네.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함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때 되게 막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따라가려고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했을 때는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다큐멘터리를 2019년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한 6년 정도 지난 시기였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 하실 때는 이제 이런 질문 우리한테 안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좀 맞아요.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려고 최대한 노력해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이제, 모두의 그날의 경험이 같은 참사지만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이 제가 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혹은 이거를 그대로 관객들한테 전달했을 때 이 관객들은 이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19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엄마들 따라다니면서 계속 촬영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또 연극부 엄마들이 또 우리 늘품학교도 네. 했죠. 네. 그때도 또 촬영하시고. 네. 그때 학생들,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네. 늘품학교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수업하는 장면 찍으면서, 또 안타깝게 편집해야 됐던 부분?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희가 2019년부터 촬영을 시작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 다큐멘터리가
많이 그렇듯이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알고 이거는 나중에 꼭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던 부분은 그 당시에도 단원고등학교에서 어머니들께 이렇게 공연 제안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들끼리 간에 만에 뭐 이런 걸 회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그 부분이 아마 클라이막스가 될 거고 그 후에 이제 뭐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겹쳐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도대체 이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머니들이 늘품학교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듀서랑 그 촬영 감독이랑은 단원고등학교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직접 어머니들이 만나고 연극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었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규칙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원래는 그 친구들이 제주도에 가서 그 공연을 올리는 게 목표였었는데 제주도도 못 가고 그 친구들 공연도 못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단원고 공연도 없어지고 이 친구들 없어지고. 공연도 없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너무 절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김태형 감독님께서 그러면 극장에서 무관중으로라도 공연을 한번 올려보자. 그거를 촬영을 하면은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열심히 이렇게 찍었는데 아무래도 관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찍을 때는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편집을 했을 때는 어떤 현장감이나 막 이런 것들도 조금 살짝 떨어지기도 했었고 이 학생들도 늘품학교 학생들도 이게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한 3개월 후에 이 공연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연 열심히 준비하던 시기랑, 실제로 이 시기랑 너무 멀어져서, 그런 게. 이런 얘기까지. 괜찮아요. 대사도 많이 까먹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근데 이제 그것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또 어머니들이 막 대사 이렇게 써주셔서 막 이렇게 읽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관객도 없지. 이제 이 친구들의 어떤 열정도 많이 떨어졌지. 이 공연을 원하는 사람은 나인가? 나밖에 없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촬영 보면서 제가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편집됐군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단원고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늘품학교가 빠졌군요. 예, 빠져서 친구들에게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장기자랑에서는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편집이 됐군요. 네. 안타까운 일로 편집이 됐군요. 네. 그랬군요. 늘품학교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여기 지금 갑자기 늘품학교 얘기를 하니까 관객들은 늘품학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품학교를 좀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늘품학교였는지. 네, 늘품학교는 저희 세월호 참사 엄마 아빠들이 교사가 돼서 안산시 관내 청소년들을 만나서 수업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그 학교입니다. 지금은 꿈숲 학교라고 바뀌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큐 장기자랑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엄마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적으로 실제 갈등이 필요해서 연출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갈등을 잘 포착하신 건지 어떤 면에서 하신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들 다 잘 아시죠? 그렇죠. 다들 강하시죠? 저희 어머니들은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절대 아니시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어머니들을 만난 계기는 다큐멘터리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들이 올리는 이 장기자랑이라는 연극의 홍보 영상을 제가 찍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보 영상을 촬영을 하러 가협에 딱 갔는데 네. 그날이 이제 캐스팅 발표가 있었던 날이어가지고 엄청 이렇게 김태형 감독님이 저보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밖에서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제 기다렸는데 끝나고 나서 오늘 어머니 두 분이 그만두셨다고. 그래서 이제 촬영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이거 홍보 영상은 어떡하죠? 그랬더니 뭐 공연을 꼭 올리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댁을 방문해서 홍보 영상을 인터뷰를 찍게 됐었었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들 개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좀 알게 됐었고 특히 우리 영만이 어머니 홍보 영상 찍으러 갔는데 저를 붙잡고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진이 엄마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영마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붙잡고 한 3시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보 영상 찍으러 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많이 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어머니들 이 이야기가 좀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찍기 결심한 부분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게 다큐멘터리 내용에 들어갈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갈등이 어머니들한테 되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도 뭔가 해소되기보다는 뭔가 어떤 긴장감이 항상 있고 근데 그 긴장감이 있는 이유가 이 어머니들이 연극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열정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긴장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뭐 싸우라고 한다고 어머니들이 싸우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절대 아니시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연습 때 다 촬영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들도 카메라에 되게 익숙해졌고 그래서 이제 뭔가 갈등이 있을 때도 카메라가 있든 없든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연극하시는 부모님들이 다들 정말 그냥 열정도 강하시고 욕심도 많으시고 진짜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단체든 다들 이렇게 문제가 없고 이렇게 조용한 데가 없잖아요. 또 다들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도 잘 이제 감독님 덕분에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정말 김태형 감독님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느끼는 게 그 후로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제가 촬영 온 첫날 딱 두 분 저는 그분들을 잘 뵙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후에는 어쨌든 이 열정으로 계속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연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맞아요. 것을 너무 느꼈습니다. 네, 대단한 하시니까. 네, 연극 부어 저희 엄마들입니다. 네, 여기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감독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신청하신 곡을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BTS의 봄날을 신청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 장기자랑 편집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을 때마다 이 곡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BTS의 봄날, 이수연 감독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니까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참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불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라 분명 밤을 더 세워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너 위로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건데 비나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갈게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추겨운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네. 이소영 감독님 요즘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영화 쪽이 아닌 다른 과정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지금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다른 분야인데요? 왜? 사실 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어떻게 비슷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무슨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으로 사실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문화인류학은 그 이론에만 가지고 뭔가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당사자분들을 인터뷰도 하고 그 공간을 방문해서 그 공간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문화를 설명하는 분야라서 다큐멘터리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고 제가 이제 영화를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다큐멘터리를 전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제가 이제 작품을 2편 정도 했었었는데 그동안은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나는 이 다큐멘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좀 어떤 이런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내가 통찰력 있는 눈으로 이런 순간에는 이 분으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론적 지식을 좀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문화인류 그 공간에 대한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접할 수 있나요? 차기작으로 만나시면 더 잘 만든 작품을 네네. 이소영 감독이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더니 이렇게 더 잘 만들게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차기 작품을. 차기 작품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4월이랑 동거를 한다고 하는데 4월이가 누구죠? 4월이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네. 고양이는 어떻게 만났어요? 고양이는 사실 제가 키우고 있는
사월이 이전에 또 다른 사월이라는 고양이가 있었었는데 그 사월이는 순봉 어머니가 키우던 고양이였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순봉 어머니가 개를 되게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월이를 구조를 하셔가지고 구조를 했는데 얘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되게 살리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살리면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러셨었는데 얘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병원도 여러 번 가고 막 이렇고 저러다가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순봉 어머니도 마음이 안 좋은데 진짜 거의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를 어머니가 또 구조를 하신 거예요. 길고양이였어요? 네, 길고양이를 또 구조를 하셔가지고 겨울에 이제 얼어 죽게 생긴 애인데 근데 또 거의 똑같이 생긴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사월이도 제가 보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영상통화를 어느 날 저한테 걸더니 이 사월이 감독님 사월이랑 똑같은 애를 내가 또 구조했어 막 이래가지고 웃어놨어요. 그래서 내일 와서 가져가 막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사월이를 이제 2019년도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가엽에서도 사월이가 있고. 진짜요? 네. 그럼 사월이는 4월달에 만났어요? 아니요 11월 달에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 사월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고양이가 사월이어서 이름을 계속 연결해서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얘는 새사월이라고 지으라고. 새사월. 네, 근데 이게 이름에 잘 안 붙어서 성이 셋이고 이름이 사월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사월이. 네. 고양이 너무 매력 있죠. 네. 키워보면. 네. 너무 예쁩니다. 저도 네. 2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사월이 사진은 너무 예뻐. 저희 시커하네요. 네. 우리 딸이 이제 까만 고양이를 네. 한 마리 더 구해오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 절대 안 된다. 지금 2마리로 독하다.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털이 많이 나서 되게 너무 예쁘다. 간지럽지 않아요. 나한테. 저도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알았는데 자꾸 재채기 하고 그래서 병원 갔는데 저한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알레르기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였더니 한 2달 정도 먹이고 나서부터 제가 좀 괜찮아졌어요. 네, 그러면 유소연 감독님은 우리 세월호 참사 말고 다른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었나요? 네. 저는 평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화. 네. 근데 이제 제가 세월호 참사를 이제 겪고 우리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그 이제 평화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살아있는 아이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 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나라가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들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무기들을 맞고 죽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매 정부마다 국가 성장 산업으로 무기 수출 방산 산업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생명을 죽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 뭐 요즘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 정말 이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라고 수출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는 무기 안 만드는 줄 알았더니 무기 만들죠. 그래요. 네. 되게 많이 만들고 있고 저희 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 그 뭐라 해야 되지? 국제적으로 만들지 않기로 한 이렇게 무기들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 지금 분단 상황이라서 이런 걸 허락해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무기들이 이제 독재 국가나 뭐 이렇게 전쟁 중인 국가에 가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를 외쳐야 되는 또 생명 네. 평화. 또 다시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겼네요. 갑자기 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네, 생겼는데 네.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저희 장기자랑을 상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잠시 얼마 전에 휴전 중인 상황일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요청이 와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상영을 했었었는데 제가 되게 그 관객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 그 팔레스타인 한 여성분이 자기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연대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뭔가 어떤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가 이제 외국어로 이제 쓰기까지. 만약에 그러면 영화를 계속 찍고 싶으면 싶다면 다큐 쪽일까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지금 다큐멘터리 계속 하고 싶습니다. 계속?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러면 어떤 영화, 어떤 주제로, 어떤 스타일로 제작하고 싶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 그런 단순히 정말 팔레스타인이나 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저 멀리 있는 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되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지점들을 좀 짚어나가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 다큐가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평화적인 그런 다큐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쟁이 이제 우리나라도 없으리란 법도 없는데 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또 그러고 계속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주항공 참사도 마찬가지고 안전하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계속 11년을 반복되는 참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참사가 날 때마다 이 좌절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 이제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은 사실 내일 어떤 참사가 내 앞에 일어난다고 해도 그걸 미리 알거나 그러기는 정말 어렵죠.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난 참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 더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게 내 문제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제 주변에 없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럼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인데 하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멈추면 더 이상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위험하니까 우리 이걸 고쳐야 돼. 근데 이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좀 되어버리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사가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거 지금 몇십 년이나 지난 얘기인데 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주항공은 최근이니까 얘기를 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스킬을
가는 것이 저의 아주 개인적인 목표이고 네. 그것을 다큐로 다큐로 이야기하면 더 쉽게 사람들에게 네. 다가가지 않을까. 네. 오래도록 또 네. 기억되고 또 네. 오래도록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영화고 또 다큐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전파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에 저희하고 함께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긴장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네, 제 어머니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을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 좋은 어떤 기억과 힘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못한 연극에 대한 연극단 어머니들에 대한 마지막으로 뭐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흉봐도 돼요. 아니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정말 너무 사랑하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별망 엄마 공연 네네네. 올리셨어요. 저도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도 가서 봤었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들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김태현 감독님이 항상 우리 어머니들 지금 저 무대 뒤에서 떨고 있다. 그리고 네. 많은 박수, 그리고 많이 웃어달라고 항상 관객들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맞아. 이제 경지에 오르셨고 그 연기력은 이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월에 올라가는 작품 너무 기대하고 어머니들의 어떤 연기 세계가 더 깊고 넓어지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네. 또 엄마들이 연극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감독님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영향이 커졌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네, 시간이 다 돼 가네요. 한 시간을. 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실 거죠? 신청하면? 물론입니다. 네, 다음에 네. 만든 다큐 네. 영화 가지고 네.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다큐 쓰시길 바랍니다. 네. 네. 10년이 지나 다시 1년째엔 모든 게 밝혀져 있을 줄 알았다. 10년이 지나 다시 첫 해엔 억울한 죽음이 더는 없을 줄 알았다. 10년이 지나고 다시 올 세상엔 안전한 세상이 되어 있을 줄 알았다. 그렇게 11년을 내 몸 무너지는 줄 모르고 다니고 버텼는데 여전히 세상은 누군가 억울하게 죽어가고 눈물 흘리고 국가폭력은 계속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뭉치고 막아내고 함께 한다. 가늠할 수 없는 슬픔 앞에 노란 리본을 달았던 그때처럼 거대한 어둠 앞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다. 이 빛은 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처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 결과로 우리 지금의 세상 정권을 교체하는 윤석열 파면으로까지 2030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싸웠습니다. 응원봉의 힘이었죠. 네. 네. 네, 이렇게 저희는 단원 FM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곡 이소연 감독님 신청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곡도 한번 이소연 감독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우리는 끝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수 또 이승윤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네, 이승윤님의 기도보다 아프게 라는 곡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 한 줄도 쓸 수